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 문을 열겠습니다. 한 주의 출발. 여러분들은 시장을 보며 오늘 또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지난주까지는 3,260선을 재돌파할 거라는 기대감 속에 이번 주 IT와 자동차의 역할이 참 중요할 거라고 봤습니다. 환경 자체가 우호적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죠. 게다가 예상을 뛰어넘지 않았던 이런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출발선이 좋았는데요. 역시나 오늘 3,260선 재돌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두산이라는 새로운 주도주가 시장을 또 이끄는 모습이 함께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 우리의 예측 밖에 늘 존재하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 속에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될지 오늘 또 두 가지 주제와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교수는요. 더블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오후장 고점 높여가고 있는데요. 김은별 캐스터, 어떤 분위기 더 좋아지고 있을까요? 원전이라는 큰 테마가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현재 양시장이 다시금 상승 구간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장 더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3,260선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990선 바로 아래쪽을 하회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5%가량 오름세고요. 3,256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 대금도 조금씩 실리고 있는데요. 15조 원 가까이 됩니다. 네, 분봉 차트로 흐름을 보시면요. 일단 장 초반 시작은 3,260선 위쪽까지 돌파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전장에서는 살짝 탄력이 둔화되면서 하락 구간도 발생을 했고요. 보합권의 시세를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상승세 높여가면서 현재 0.5%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 보시면 개인이 1,587억 원 사자세고요. 외국인은 1,990억 원 팔자세입니다. 반면에 기관을 보시면 개과 함께 매수세를 더해주고 있고요. 411억 원 매수 우입니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는 지수가 상승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좋은데요. 상승하는 섹터들 가운데서는 기계 섹터가 6%대로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두산 그룹주들이 오랜만에 다시금 이렇게 질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기계 섹터도 함께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 섹터도 원전이나 이런 유가 상승 관련 기대감으로 해서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또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기가스업 섹터도 4.5%대까지 오르고요. 그 외에는 의료정밀과 서비스업, 비금속 광물이 현재 구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을 보시면요. 일단 운수창고 섹터가 큰 폭으로 밀립니다. HMM 같은 큰 운수, 해운 중복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고점을 찍고 내려오게 되면서 현재 운수창고 섹터가 2.3%대로 밀리고요. 또 함께 질주를 펼쳐줬던 철강 쪽 1.8%가량 내림세가 집계됩니다. 그 외에는 섬유의복과 종이목재, 현재 보험도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는 전반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반도체 쪽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매도세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장중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 기록하면서 82,200원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7% 오르며 12만 9천 원 선 지나갑니다. 네, 언택트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칩니다.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질주를 하고 있고요. 현재 네이버도 1%대, 카카오 역시나 1% 오르면서 12만 5,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은 비교적 잠잠하고요. 삼성 SDI나 LG화학 역시나 보합권 내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개별 이슈도 체크해보시면요. 길리어드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요. 3,005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7%가량 오르며 84만 7천 원을 지나갑니다. 네, 오늘 자동차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반등을 하는 가운데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세게 움직이고요. 현재 2% 오르면서 9만 원 선 재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가운데 셀트리온 보시면 약보합권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의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지분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합권 정도 내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네, 철강 쪽 계속해서 차익 실현 나오게 되면서 그중에 가장 큰 종목인 포스코 역시나 2%대의 하락세를 기록하고요. 현재 34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점유율이 최근에 두 자릿수대로 진입했다는 호재성 뉴스와 더불어서 자동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반도체 난까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종목들이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요.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주들까지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 제외하고 부품주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금호타이어가 15% 오르면서 6,670원 기록하고요. 현대 오토웨버는 오늘 두 자릿수대 시세를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SL 그리고 인지컨트롤스 같은 종목들이 4%에서 5%가량 오르고요. 만도도 2.8% 상승하며 72,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두산그룹주들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전환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타납니다. 현재 재무적 리스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갖고 있는 사업들도 하나둘씩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일단 두산중공업 보시면 최근에 두슬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시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20% 넘게 오르고요. 33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은 잠시 후 코스닥 특징주에서 좀 더 체크를 해보시겠고요. 관련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인 두산 쪽 보시면 16% 오르면서 102,500원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오리콘 보시면 12%가량 오름세입니다. 두산그룹의 이 광고 쪽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두산퓨얼셀까지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도 상승 반전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분위기인데요. 보합권 내에서 987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지만 바로 하락 반전하면서 11시 구간까지는 저점을 다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때부터 1저점 딛고 다시금 낙폭 축소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 보시면 개인이 1237억 원 사자세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관측되는 가운데 오늘은 외국인이 924억 원으로 크게 매도를 합니다. 기관 쪽은 17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에서는 혼조세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비교적 약한 흐름이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나 HLB도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에서도 알테오젠이 강보합권 정도고요. 시젠 역시나 0.4%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0.7%대 강세 흐름을 기록 중이고요. 현재 에코프로비엠도 강보합권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도 그래도 대체적으로 1% 안쪽의 낙폭으로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오늘장 LNF가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글로벌 EV 업체와 양극재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5.8% 상승하면서 92,3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징주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원전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산업에 최근에는 장밋빛 전망들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이 함께 원전 공급망을 구성하기로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요. 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도 함께 손을 잡고 차세대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원전과 조금이라도 엮여있는 종목들 오늘장 두 자릿수대 시세를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상한가 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이나 서전기전, BHI 그리고 우리기술까지도 현재 구간 상한가 유지 중이고요. 보성포화텍도 27% 오르면서 5,28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네, 본론으로 넘어왔습니다. 강의 두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주 초의 월요일 또 대비하고 있는 내용은 주간 증시 전망입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주요 시장 이벤트를 프리뷰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봐야 될 핵심 이벤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주 고용지표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에 또 핵심적으로 또 시장이 봐야 될 부분들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미리 체크해 보시죠. 김혜진 전문가님, 주요 이벤트들 어떻게 추리고 계세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고용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또 물가입니다. 네, 물가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의 흐름이 어떤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래도 무난하게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으면서 시장에서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지금 물가에 대한 지표가 지금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주요 지표 발표에 대해 정리하긴 했는데 사실 주 초에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 인덱스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이제 발표가 되는 주 지표에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을 때
4월 달에 높게 나왔잖아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4.2%가 나오면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뭐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했지만 또 시장에서 한편으로는 좀 예고된 이벤트로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후반으로 가서 안정을 찾았거든요. 네. 사실 5월 달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도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예상치가 한 지금 어느 정도 4.7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물가보다도 더 네. 지금 상승을 하는 수치로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미 예고돼 있고 그리고 연준에서의 지금 테이퍼링이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우려감 이렇게 물가가 자꾸 높게 나오면 자꾸 테이퍼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하지만 또 계속 연준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시적인 물가의 상승일 것이다. 좀 지켜보겠다. 연속성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15일하고 16일 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론 시장이 좀 일시적으로는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을 때 조금 반응은 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조금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시장이 금방 안정을 찾아줄 것 같아요. 지금 연준 의사들이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한 열흘 전부터는 그 공개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기간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기간에서 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나고 나서 뭐 공식적인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지만 힌트를 네.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안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목요일 날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뭐 G7 정상회담이 시작이 예. 되는데 뭐 여기서 나올 뭐 의제들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까지 주 후반 쪽으로 갈수록 좀 시장의 이벤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와 거의 비슷하네요. 6월 후반부에 이벤트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주 초에 지금 잠깐 자막으로 나왔는데 5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됐잖아요. 중국 수출입 지표가 수출, 수입,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다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시장이 크게 좀 주목하고 있지는 않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낮아진 건 맞죠. 네, 낮아진 건 맞고 저는 네. 계속 방송에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예.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실망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에 이제 한계치가 왔다. 이 뭐 제가 예상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짜장면이 예를 들어 뭐 8,000원 하던 게 한 10,000원까지 하면 사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 17,000원 정도 하면 못 사 먹는 거죠. 그냥 안 사 먹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공급자들이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한계치는 왔어요. 만약에 여기서 더 인상을 하면 가격적인 부담이 생기면서 소비가 오히려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건 중국일 거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중국이 이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저는 이거를 경기 둔화 쪽으로는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이런 과열이 좀 시켜주는 네. 구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된 중국 수출은 32%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전년 대비 27.9% 증가에 그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연장선상에서 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질문은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네. 고용 지표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그 전달을 다시 되돌려보자면 100만 건 이상 그렇죠.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정말 쇼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65만 건도 우리가 너무 낮게 그렇죠. 잡은 거 아닐까? 그렇죠. 맞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것보다 안 나왔어요. 그렇죠. 55만 9천 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이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시그널을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뭐 사실 딱 지금 우리 그 어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 원래 굉장히 좋게 봤다가 네. 이제 4월달 지표 보고 아니다 굉장히 싶어서 쇼크받았다가 몸을 사린 거예요. 예. 내심 시장은 100만 아주 건 생각했을 거예요.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아주 예상치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그걸 하회를 했으니까 65만 건이라는. 생각보다 사람의 소위 말하면 본능과 네. 이제 생각보다 이 숙련공들에 대한 일자리는 없어진 건 맞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숙련공들이 일할 만한 자리가 없어진 게 대체된 것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능.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보다 놀 때 돈을 더 많이 받는데 내가 굳이 일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보조금이 물론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주들은 지금 계속
끊고 있습니다. 끊고 있지만 그거 아닌 쪽은 9월 달까지 갈 거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게 고용 증가를 제한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많이 자동화가 많이 되면서 또 완전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업 자체가 없어져 버린 연구 실업된 것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공급이 많이 안 돌아가고 있는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 보면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재고는 엄청나게 소진됐어요. 많이 돌려가지고 없어요. 네. 없고 근데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뭔가 누군가의 부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조달하기 어렵다. 생산은 좀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생산이 잘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근데 소비는 계속 달라고 하고 있고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를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고용 많이 해서 공장 돌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안 된다는 건 내가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공장을 못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나 이런 부품들을 수급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고용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평균적으로 나오면서 생각보다 고용이 안 좋다라는 거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거 실업률은 시장 컨센보다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실업률은 시장 컨센보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시장 컨센이 한 5.9% 정도로 네.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온 거 5.8인데 이게 사실 노동 참여율이 0.1% 정도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줄었다는 예, 거죠? 그게 주는 거예요. 그게 딱 준 만큼만 실업률이 나온 거니까 네.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둘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만한 재료는 나온 게 아무래도 이제 평균 임금이 한 0.2% 정도 상승했다라는 거. 요 부분은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번에 고용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는 게 이거 누가 막 짜고 일부러 숫자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만약에 너무 쇼크로 나왔으면 이거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2번 연속 쇼크가 나와버리니까.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테이퍼링이 안 된다라는 거가 아니라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 그렇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경기는 침체되는데 오히려 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이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 연준이 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디플레이션이든 인플레이션은 대응이 가능한데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거는 거의 연준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건 아닌 거.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협약이 되니까 그럼 테이퍼링을 할 거다라고 하기에는 실질적인 고용은 또 하회를 했으니까 딱 적당하게. 우리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따끈따끈한 죽. 따끈따끈한 예, 딱 그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연준이 이번에 FOMC 회의를 하는 데는 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는 어떤 이번- 포인트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연준이 이야기했던 것도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안 들었잖아요. 제가 소통과- 순간 이게 약간 격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 안 안 먹었잖아요. 들었죠. 이럴 네. 하려 했는데 그러니까 연준은 한 번도 고용이 엄청 좋을 거라고 말은 안 했어요. 늘 주시하고 있다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걱정했다.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이죠. 이야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했는데 그래 나왔어요. 연준이 이야기한 대로 나왔고 물가 같은 경우도 계속 연준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답지는 8월에 나옵니다. 아직은 몰라요. 일시적일지 추세적일지 연준이 맞을지 연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맞을지 아직은 모릅니다. 네. 그 정답지는 8월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8월에 나오는 정답지를 미리 미리 이렇게 답지를 흘려보낼지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경제지표나 물가가 좀 세게 나오니까 유로 FOMC 회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네. 저는 차라리 유로 FOMC에서 테이퍼링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야지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집니다. 지금은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을 끌고 가는 게 더 별로예요. 왜냐? 우리는 테이퍼링을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언젠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중요한 이 테이퍼링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는 단기적일 뿐 결국은 추세적인 반등이라는 것도 알아요. 우린 경험상. 2013년에 테이퍼링 텐트럼이 있었지만 한 번 출렁이고 다 올라갔다라는 부분 네. 이미 학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미 연준은 그러니까 물밑 작업으로 유동성은 흡수를 하고 있었어요. 네. 단기 자금 시장도 잉여 유동성을 흡수를 했고 네. 그다음에 뭐 회사채라든지 그다음에 그 채권 ETF 관련 부분도 이제 다시 다 이제 매다 팔고 가지 다 쳐놨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연준은 테이퍼링에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시장이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테이퍼링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테이퍼링 이야기했으니까 떨어질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도 당선되면 네. 급락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이 있다는 거죠.
테이퍼링을 경험해봤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호재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재의 소멸. 그리고 네. 테이퍼링에 대한 조기 테이퍼링 이슈가 만약에 아예 불거지면 네. 단계적으로 1, 2주는 떨어질 수 있다. 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경제 지표에 주목 안 할 수도 있죠. 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 훨씬 더 좋죠. 하지만 6월 FOMC 때 별로 이야기가 힌트가 안 나올 거고 8월이 더 중요하다라고 먼저 네. 말씀하신 바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속마음은 전문가님 속마음은 이번에 오히려 말해주면 그렇죠. 오히려 시원하다. 심리적으로 매를 네. 맞기 때문에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좀 7, 8월에 좀 변동성을 예고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상해야 되는 상황인 그러면 거죠. 계속 이제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 거죠. 계속 경제 지표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네. 좀 피곤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저는 6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네. 결국엔 6월 FOMC 힌트 주고 그러면 잭슨홀에서 방점 찍고 9월에 결정을 하겠죠. 네.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나와가지고 10월 달부터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입장에서는 한번 꺾이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갈 수도 있는 흐름.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라 예상대로 6월 FOMC에서는 매파적인 발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 경기가 빨리 살아나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그다음 점도표가 조금 더 위로 찍히는 무조건 위로 찍힐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찍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매파적인 흐름만 나온다면 또 이제 그러니까 급등은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내렸다가 또 조금 올라갔다가 경제지 왔다 네. 갔다 하면서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까지는 그래도 우상향 한다는 거 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상승은 낮다. 네. 단기적으로 충격이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 네. 추세를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물가 지표가 네. 만약에 높게 나와서 시장이 흔들리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오,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다시 이번 주의 핵심인 CPI 물가 지표가 4.7%가량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 여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위축된다고 내가 지금 포지션을 바꿀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주에 또 FOMC라는 큰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번 주 후반 CPI 지표가 또 핵심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두 분의 이번 주 좀 프리뷰와 함께 전략적인 측면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원전주입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오를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다면 수익을 또 열심히 즐기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워낙 SMR 초기부터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문선인 전문가님. 네. 오늘 추가로 뭐가 더 나왔습니까? 아니 뭐 최근 강세 배경은 그러니까요. 대충은 알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뭔가 업데이트된 뉴스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뭐 지금 뭐 기사에 보면 그 워렌 버핏이랑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같이 이제 하기로 했다. 이거 이미 제가 작년에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이쪽 관련 부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테라파워 쪽에 투자하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아 이게 상장이 안 돼서 참 아쉽다. 원래 상장돼 있었는데 자진 상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쉽다라고 네. 이야기했었던 부분. 그러니까 이 이슈는 이미 있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는 거의 투자의 영혼의 단짝이잖아요. 예, 그 과정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이번 주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지난주에 나온 거잖아요. 예, 지난주에 나온 거라서 예. 뭐 새로운 건 없는데 거기에 뭐 체코 관련해 가지고 원전 우리가 이제 단독 뭐 수주 가능성 뭐 이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연결됐는데 예. 이것도 사실 체코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이미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하지만 한미 그렇죠. 다 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원래 하려고 하다가 체코가 그냥 떼라 그랬잖아요. 네. 그냥 이제 단독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그렇죠. 중국이랑 들어간다. 이제 러시아는 이제 빠지고 예. 이제 결국에는 프랑스, 우리나라, 예, 미국 이렇게 단독으로 하자. 삼파전. 예, 그렇게 네. 나왔는데 예. 어쨌든 이 모든 게 호재성이고 근데 일단 이 호재를 반영한다라는 건 순환매 차원에서 저가 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보고 원전이 저가 매수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뭐 반도체도 완전 최바닥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2차 전지도 최바닥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네. 지금 최근에 조선, 뭐 철강, 화학 모두 최바닥 대비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따지고 보면 안 오르는 게 뭐냐라고 하면 원전인 거고 거기에 원전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대선 테마 관련 쪽으로도 연관이 되잖아요.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두산중공업 이야기할 때 정책 테마로 엮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좀 광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이 국힘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입당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일부 종목만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슈 뭐 그런 거라서 SMR의 실질적인 수혜주, 그다음에 원전의 우리나라도 원전을 많이 이제 가동했을 때의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한전 KPS 이렇게 딱 3개 정도만 갔어요. 작은 주식들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네네. 오늘 두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이게 튀어 오른다라는 거가 이제 그만큼 좀 저가 매수가 좀 네. 유입이 되는 네. 유입이 되면서 이게 좀 테마로 형성되고 그다음에 이게 대선 테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대선 테마로 생각하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네. 그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은 일단은 여러 가지들 재료들이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호재를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분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김혜진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이 붐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타 쪽에서도 이런 매기가 같이 돌고 있는 게 계속 진행되나요? 이게 지금 중국, 인도를 비롯해서 네.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유럽 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건 프랑스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 중국. 물론 러시아, 중국은 우리가 뭐 수혜가 될 만한 건 아니에요. 될 만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러시아랑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원전 지으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미국은 SMR을 통해서 네. 굉장히 많이 지금 뛰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한동안 안 했던 걸 지금 다시 뛰어들고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까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게 예상치를 보면 2050년까지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한 1,400 메가와트급.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 우리가 그러면 신고리 원전 아. 3, 4, 5기 정도. 예, 그 정도 이제 규모의 원전이 1,000개 이상이 이제 건설된다는 거죠.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10조예요, 10조. 이 한 개당 나오는 게 8조에서 10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으로 따지면 거의 한 8,000조 이상의 시장이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열린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원전 르네상스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특히 두산, 뭐 제가 뒤에는 이야기 되겠지만 엄청나게 큰 호재예요. 엄청나게 큰 호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좋아했죠. 네. 그러면서 쉐일 오일 업체를 엄청나게 밀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원전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였는데 네. 이제 미국이 스타트를 건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네. 미국과 대체적으로 다 연관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뭐 뉴스케일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미국과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업들이 잘 움직입니다. 네. 확실하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네. 확실하게 흐름이 괜찮을 거라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고 해서 관심을 끌 만한 섹터는 아닙니다. 끌 만한 섹터는 아니고요. 저는 추세 반등은 충분히 더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두산중공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최초에 이제 제가 이제 시총 5조 원 중에서 원래 가장 빚을 발할 수 있는 건 나는 두산중공업이라 생각한다. 뭐 제2의 HMM을 찾는다면 두산중공업이 맞을 것 네. 같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드렸잖아요. 그때 당시는 사실 좀 황당하다. 목표가가 제가 4만 원 이야기 드렸는데 네, 맞아요. 지금 이제 거의 다 3만 원 왔잖아요. 넘어갑니다. 네, 거의 다 왔잖아요. 만약에 대선 테마까지 엮이면 더 올 수도 있겠다. 특히 중소형주는 오히려 테마에 더 연동을 하니까 더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업종적인 부분 또 업황적인 부분 또 장기적인 성장성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거기에 대선 테마가 엮일 수 있는 상황. 네, 그렇다면 충분히 더 가도 되지 않을까. 추세적인 흐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야기 하시면서 워렌 버핏과 손을 잡고 이제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서겠다. 사실 늘 원전은 국가적인 수주로만 우리가 그렇죠.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투자의 단짝 두 분이 SMR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거는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다 같이 이런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들거든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SMR 자체, 그러니까 기존 원전 말고 소형 원자로 건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SMR 시장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김혜정 전문가님 그때 뭐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SMR의 전체적 원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딱 그거라 보시면 돼요. SMR 시장이 나오면 이게 이제 원래 대형 원전은 국가 프로젝트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컨소시엄이
누구누구 기업 컨소시엄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리아 컨소시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는 거고 이번에 체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가 일단 가야 돼요. 네. 예, 지금 국회의장까지 가가지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건데 SMR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이거 아주 소형 원전이고 그냥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두산 입장에서는 왜 좋으냐면 네.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테라파워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건 테라파워거든요. SMR 쪽에 네. 테라파워인데 중요한 건 이건 못지않게 오히려 테라파워보다 먼저 SMR을 상용화시키고 미국의 원전 그러니까 미국 원자로 이 규제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원자로를 미국에 만약에 지으려면 예. 거기 설계도를 인증을 받아야 돼요. 아. 이걸 SMR 인증을 제초로 받은 회사가 뉴스케일이라는 회사예요. 아. 근데 그 뉴스케일이 거기에 이제 이 두산중공업이 500억의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케일이 들어가는 SMR 쪽은 전부 다 두산중공업이 한다라고 모듈을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뉴스케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는 2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미국의 BWXH라는 회사, XT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딱 2개 회사만 모듈화에 성공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자기들이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레퍼런스는 없어요. 그 기술 개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거라는 이런 그렇죠. 리포트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심화론이 같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쪽 논문을 또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이게 3세대거든요. 아니 4세대, SMR은 4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3세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압 방식의 가압 경수로예요. 이 방식인데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크게 지으면서 거기에 이 노심이라든지 원자로라든지 그다음 가압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기 발생기라든지 뭐 전기 터빈 이런 거 다 크게 해서 따로따로 네. 형성돼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원자로 이게 SMR 같은 경우는 그 작은 걸 하나에 다 융합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때 모듈화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형화가 돼 있을 때는 예. 그러니까 냉각제, 그러니까 이 원자로의 냉각제가 이 전기 발생기로 이어질 때 여기 소위 말하면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심이라든지 원자로를 만드는 것도 크고 네. 전기 발생기가 따로 나오게 되면 커요. 네. 가압기도 따로 다 편성이 돼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간섭을 안 받게 할 수도 있어요. 쉬운데 이거를 하나에 뭉치면 네.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전기 발생기 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거기 냉각제와 만약에 그러니까 물이 반응을 해버리면 이거는 원자로 폭발이 아니라 원자로 쪽에서 폭발난 게 아니라 이쪽에 그러니까 냉각제가 반응을 해서 폭발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발전이 터질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안전성에 있어서 정말 큰 기술력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되면 일반적인 원자로보다는 SMR이 더 안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 가압 경수로 방식은 냉각수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네. 계속 바꿔줘야 되고 이게 전기가 끊기면 안 돼요. 네.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이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SMR 같은 경우는 냉각제 자체가 물론 이것도 방식은 많아요. 냉각제 방식은 많은데 네. 지금 시장에서 좀 이제 떠오르고 지금 이제 빌 게이츠가 하려고 하는 게 그 네. 소듐 이제 방식 이제 고속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냉각제를 소듐을 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액체형 나트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쓰는데 이게 물과 접촉되면 굉장히 큰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다만 에너지 공급을 하지 않아도 네. 자체적으로 냉각을 시켜줘요. 네. 자체적으로 냉각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원전의 동력이 끊기더라도 냉각수와 관련된 폭발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건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제는 그러니까 이 전기 발생기랑 그다음에 가압기 그다음에 이 노심에서 이 냉각제가 누출되지 않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두산중공업이랑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BWXT 요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딴 게 아니라 뭐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들은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미쓰비시, 그다음에 GE랑 그다음에 히타치 이런 그룹들이 자기들이 원자로를 만들고 노심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모듈화 시켜주는 회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들을 자기들이 이거를 모듈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했을 때 그러니까 원전계의 TSMC다. 이야기 드린 게 그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산중공업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를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예, 이렇게 오랜 기간을 고생을 했을까? 했나. 왜냐하면 한 4년 동안 원전이 거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전 관련 걸 포기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SMR 쪽은 계속 개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 SMR 기술이 또 잘 나가서 가압기 중에 이제 우리 그 영국에서 이번에 두산중공업은 그 인공태양 네. 그 관련하는데 거기에 가압기도 두산중공업이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원자로를 만들 때 핵심은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당연히 노심이죠. 그러니까 원자로. 네. 그 다음에 가압기. 그 다음에 증기 발생기거든요. 네. 근데 두산중공업이 그 원자로의 껍데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쉽게 말하면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로를 패키징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가압기를 납품을 하고 네. 그러니까 증기 발생기를 납품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두산중공업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원자로 관련 논문을 읽어보시면 아 이게 굉장한 큰 기술이구나.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군요. 진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듈화에 있어서 핵심 기술 그리고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또 미국의 한 기업과 또 우리 두산중공업 이게 핵심이 되는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원전 시장 자체가 수출이 또 커지게 되면 가치 수혜를 볼 거란 말이죠. 이런 두 가지 호재를 같이 좀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어가지고 SMR 원전 시장의 확대 두 분은 그 안에서 어떤 포인트에 계속 집중하는지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김혜진 전문가님 또 한전기술 토픽이었고 네. 또 두산중공업 토픽으로 주셨었고 그전에는 우라늄 관련한 네. ETF도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계속 간다고 보시면 계속해서 토픽 그대로 가져가시는지 먼저 김혜진 전문가님. 네, 말씀 계속 자세하게 네. 길게 해드리는 이유가 정말 원전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 네. 그랬을 때 그 중심엔 또 우리 한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전기술 전 여전히 지금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한전기술은 진짜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기업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차트도 뭐 지금 수준에서는 이 수준에서 최근에 많이 6만 올랐구나. 원까지 올랐으니까. 네,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길게 보시면은 뭐 2011년 때, 그러니까 후쿠시마 14만 원전 원. 그렇죠 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원전 기술 안전성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10만 원이 훌쩍 넘었었거든요. 네. 주가적으로 봤을 때. 예. 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말 그 10만 원 이상의 가격도 네.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점부터 치면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 가격대까지도 좀 길게 끌고 가 보시겠다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술적인 저항대가 있는 7만 원 라인까지도 보셔도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전 관련된 주제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니까 뭐 관련주들을 너무 한두 가지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넓혀드린다면 네. 제가 최근에 또 한양ENG를 또 보고 있어요. 네, 네. 한양ENG가 사실은 한양ENG가 영위하는 산업은 이제 유틸리티 그 플랜트 배관을 시공을 하는 기업인데 네.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여서 한양ENG를 또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일단 원전 쪽만 말씀을 드리면 이 원전에서 원전 그 시설에서 그 삼중 수소 처리 제거 장치 그 배관을 만드는 거죠. 예. 네, 그런 배관을 만들고 또 이런 폐수를 처리를 하는 배관 네. 그리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들어가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원전에서도 좀 한양ENG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원래는 한양ENG가 반도체와 관련된 부각받는 기업이거든요. 네. 반도체가 이제 마찬가지로 그 가스 배관에서 반도체 공정 중에 사용되는 초고순도의 가스가 순도가 잃지 않는 상태에서 잘 배관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뭐 디스플레이 다 납품을 하고 있어. 그 시설을 납품을 하고 있어서 네. 최근에 뭐 반도체 팹 시설이 이렇게 계속 증설이 될 때 당연히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된 사업을 가지고 성장성이 있는 산업을 넓혀갈 수 있는 부분, 이제 원전까지도 부각을 받을 수 있어서 네. 한양ENG도 좀 관심 가져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역시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쪽에서 좀 답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기술 BHI는 이미 또 상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문선진 전문가님은 설명에서만 들어도 대충 또 토픽에 대해서 힌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 계속 가져갈까요? 맞습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네. 일단 저는 4만 원까지는 그래도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급등을 했지만 위로 업사이드는 4만 원만 봐도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네. 뭐 이게 대선 테마까지 엮이면 조금 더 위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많이 올랐잖아요. 분명히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뭐 한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할 때 네.
지금 가격대에서 5천만 원을 다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3번 정도 나눠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3분의 1 정도를 매수를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한 2-3번 정도 나눠서 매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1차는 한 4만 원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후의 흐름은 대선에 이제 흘러가는 향방을 보고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전주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가 전선주 이야기를 했지, 네. 전선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어혜지 앵커님께서 대한전선이 너무 급등했는데 이걸 또 가네 되냐라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거의 이틀 연속 상한가가 지금 나올. 제가 높다고 그렇죠. 평가한 종목들은 비웃듯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된 것처럼 네. 분명히 조정 줄 수 있다. 근데 그거 기다리면 못 살 수 있다. 그러니까 1차 접근하시고 떨어지면 사셔라고 했는데 네. 물론 지금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못 사셨을 거예요. 다만 만약에 제가 이야기드린 것처럼 했으면 3분의 1이라도 들어가셨으니까 네. 괜찮을 수 있는데 제가 저 이야기를 왜냐면 네. 원전이 많이 깔린다라는 건 결국은 전력선이 깔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물론 중요한 건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게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구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예. 왜냐하면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편입이 되고 나면 그 패시브 자금들에 들어오는 물량들은 좀 빠질 거예요. 네. 그럼 주가는 좀 지지부진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제가 저거 이야기할 때 4,000원 목표가를 이야기했는데 벌써 그냥 와버렸어요. 네. 근데 그때도 제가 이거 너무 황당할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가는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목표가에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지금 또 여전히 길은 있다. 여기서 사라는 거 다 사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러니까 6월 10일 이후부터는 분명히 조정을 줄 거예요. 흐름이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때를 공략해서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눌림목을 공략해라. 왜냐하면 지금 건설업도 그러니까 화랑이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화랑이고 원전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친환경 관련 부분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 네. 여기에 전선이 안 깔릴 수가 없다라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작은 종목도 또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이제 급등하는 것도 제가 많이 이야기는 드리죠. 왜냐하면 괜찮은 종목은 더 가도 된다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실질적인 수혜가 아닌 애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급등하는 것 중에 그나마 괜찮은 거 BHI는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상한가 나와서 따라다 낀 그런데 BHI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의 핵심 납분 처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가면 같이 따라간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BHI 같은 경우도 SMR과 관련돼서 두산중공업이랑 같이 이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BHI 정도는 그래도 작은 종목들 중에서도 나쁘진 않다. 물론 뭐 저는 대한전선이랑 두산중공업이 더 좋다고 보지만 만약에 난 작은 종목을 좋아한다고 하시면 BHI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이 좀 나올 때는 한번 모아가 보실 만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너무 또 기세가 강하게 붙어서요.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가려내야 될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좀 체크해 드렸습니다. 두 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강의 전략 함께 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2시 강의 때 뵐게요.